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을 건너는 배 10척 중 6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도대체 한국 조선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에서 20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평가해온 로이드 성급협회 전문가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입니다. 옥스퍼드 해양공학과를 졸업했죠. 로이드 성급협회에서 20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평가해왔어요. 제가 평가서를 쓰면 조선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런던 본사 46층에서 저는 왕처럼 군림했죠. 일본 조선소도 제 한마디에 긴장했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12월 한국 조선업 실태조사를 위해 3주간 파견됐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잔혹했습니다. 20년 경력이 한국 가는 건 완전 좌천이야. 복도를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런던 히드로의 2배는 되어 보였어요. 대리석처럼 반짝이는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KTX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커피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138m, 63층 빌딩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햇빛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팔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게 진짜 움직이는 겁니까? 김 부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1600톤을 들어올립니다. 런던 타워 브리지를 통째로 들 수 있죠. 제 손에서 카메라가 떨어질 뻔했어요. 20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다녔지만 이런 괴물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크레인의 역사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1987년 스웨덴에서 1달러에 사왔습니다. 해체, 운반, 조립비로 200억이 들었지만 꿈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스웨덴 조선소가 망하면서 이 거대한 크레인을 헐값에 처분할 때 전 세계 조선소들이 구경만 했대요. 너무 크고 복잡해서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한국인의 DNA였죠. 조선소 내부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건조독에서 동시에 20척의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독일 기술자들보다도 더 전문적이었어요. 용접 기술자들은 예술가 같았습니다. 미세한 떨림도 없이 완벽한 선을 그어나가더군요. 김 부장님은 2025년 1월 수주 실적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압도적 1위, 중국과는 3배 차이, 일본은 그보다도 뒤처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1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독주체제였죠. 향후 3년간 예약된 주문만 해도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한국 한 해 국가 예산보다 많은 규모였죠. 김 부장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인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한국인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간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님이 저를 회사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 본 1970년대 사진 한 장. 50년 전 이곳은 그냥 갯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흙투성이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우뚝 서 있잖아요. 1972년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서구 언론들의 반응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주더군요. 동양의 원숭이가 배를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불가능하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설이 시작됩니다. 1976년 영국 바클레이 은행 이야기. 제가 영국인이라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거대한 자금을 빌리러 런던에 갔을 때
영국 은행가들이 코웃음을 쳤대요. 회의실 구석에 앉혀놓고 30분간 기다리게 했죠. 바로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500원 지폐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4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목조배 타고 다닐 때 말이죠. 영국 은행가들이 순간 말문이 막혔대요. 500원 지폐에 새겨진 거북선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바다를 지배했던 DNA가 흐르고 있구나. 은행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결국 300억 달러 대출을 승인했어요. 저를 다른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거북선 모형이 있었어요. 10m 높이, 20m 길이, 철갑으로 뒤덮인 위용, 용머리에서 대포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1592년 작품입니다. 서구가 철갑선을 만들기 270년 전이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북선 옆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의미였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었습니다. 직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세요? 왜군 전함 1000척대 조선 전함 13척, 100대 1의 절대 열세였습니다. 조정은 이미 항복 준비 중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말했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13척으로 1000척과 맞서겠다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한산도 대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군 전함 133척 격파, 조선군 전사자 단 19명,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압도적 승리였죠. 30년 경력의 박 기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DNA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증명했고 지금 우리가 다시 증명하고 있죠. 직원분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 넬슨, 일본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 모두가 이순신 장군을 세계 최고의 제독으로 인정했다고 해요. 특히 일본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를 넬슨과 비교하는 건 영광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건 모욕이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 제독조차 인정한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 지금 다시 바다를 지배하고 있구나.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낸 이유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단순히 거북선 모양이 새겨져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라는 400년의 증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박 기사님이 저를 용접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직접 보여드리죠. 73세 박 기사님이 용접 토치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파란 불꽃이 튀면서 완벽한 직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손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0.3mm 두께의 철판 2장을 마치 종이 붙이듯 완벽하게 접합하더군요. 독일 마이스터도 못하는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중얼거리자 박 기사님이 토치를 끄고 돌아봤습니다. 50년 했으니까요. 이 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눈빛에서 자부심이 번쩍였어요. 박 기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4년 첫 번째 배 애틀랜틱 베러노 진수식 26만 톤급 거대 유조선이 물에 뜨는 순간 전 국민이 TV 앞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배가 물에 떠오르는 그 순간 전 국민이 울음을 터뜨렸대요. 박 기사님의 마지막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400년 전부터 흐르는 DNA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더니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었어요. 2000년 1월 15일, 세계 조선업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그날이었죠.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 과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직접 목격한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국제해사기구 발표, 한국 1위, 일본 2위, 전 세계가 경악했죠.
천년간 바다를 지배해온 일본을 한국이 제친 거였어요. 온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뛰어다녔죠. 회의실에서 중역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헬멧을 하늘에 던지며 환호했대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쿄 완전 패닉. NHK 뉴스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까지 떨렸다고 해요.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대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이 과장님의 답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냥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1987년 골리앗 크레인 도입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138m 높이, 1600톤 리프팅, 코끼리 200마리 무게를 들어올리는 괴물이었죠. 그 크레인을 본 일본 기술자들의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1988년 한국 조선소를 시찰하러 온 미쓰비시 임원진이 골리앗 크레인을 보고는 완전히 경악했대요. 일본에는 이런 규모의 크레인이 없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무서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에 맞서 고부가가치 전략을 택했어요. LNG선 현장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저를 LNG선 내부로 안내했어요.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입구에서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배 아니라고요? 축구장 3개 크기의 공간, 4개의 거대한 은빛 구체가 성당의 돔처럼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제 목소리가 3초 후에 돌아왔거든요. 여기 온도가 영하 163도까지 내려갑니다. 기술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요? 아니요, 가스 적재시예요. 지금은 상온이지만 특수금속이라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만질까봐요. 탱크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현장 기술자의 설명이 무서웠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반경 5km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이걸 절대 못 만드는 이유를 알겠구나.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습니다. 일본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이 3배 빨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2005년부터 일본 기술자들이 거꾸로 한국의 기술 배우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세계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생님이 된 거죠. 제가 목격한 현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초정밀 자동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사람보다 10배 정확하게 용접을 해내더군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경이로웠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LNG선 하나에 들어가는 기술만 3천여 가지였어요. 영하 163도에서도 견디는 특수 금속, 가스 누출을 99.99%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 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일본이 1000년간 쌓아온 해양 기술을 한국이 단 30년 만에 추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데 최 차장님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최 차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리였던 그가 직접 겪은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중국의 악마 같은 덤핑 공세. 한국이 100억에 받는 주문을 중국은 40억에 받아갔어요. 완전히 미친 가격이었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선소에 무제한 지원을 해줬어요. 적자가 나도 상관없었죠. 한국 조선소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2015년부터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최 차장님이 저를 8층 복도로 데려갔어요. 지금은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2층 전체에 혼자였다고 하더군요. 최 차장님이 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먼지 쌓인 빈 책상들. 2015년 12월에 멈춘 달력.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기록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창문 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 2016년에는 불이 3분의 1도 안 켜졌어요. 유령 도시 같았죠. 지금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요. 최 차장님의 고백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월급도 못 받았어요. 3개월간 완전히 끊겼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최 차장님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집에서 아내가 매일 울었어요. 전기요금도 못 냈어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부모님조차 등을 돌렸다고 해요. 조선업은 끝났으니 그만두라고 매일 잔소리였죠. 그런데도 회사에 나왔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했어요. 월급도 안 나왔지만 믿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직원 8,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어요. 거제도 전체가 유령도시가 될 뻔했죠. 최 차장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털어놨어요.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에 겨우 30명만 남았는데 모두 야근을 했대요. 가족들은 집에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우리는 텅 빈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최 차장님의 절규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임진왜란 7년 전쟁도 이겨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불굴의 DNA가 흐르고 있구나. 최악의 순간에도 한국 조선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6년 정부가 17조 원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전략을 변경했어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아무도 못 따라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구개발에 1년에 5조 원씩 투자했어요. LNG선, 암모니아선, 수소선, 친환경 선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냈죠. 2019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어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싸구려 배들이 주문을 못 받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의 첨단 기술 선박들은 주문이 폭주했죠. 2020년부터 월급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그렇게 울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2021년 완전한 부활. 대우조선해양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6조 원 적자에서 1조 원 흑자로 7조 원 반전이었죠. 최 차장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 지옥 같은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압력이 클수록 더 단단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한국인은 절망할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이게 바로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 된 비밀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역사상 최대 승리로 이어졌을까요? 윤 이사님이 저를 삼성중공업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세기의 대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9년 카타르에서 100척 넘는 LNG선 발주를 발표했거든요. 총 36조 원. 한국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전 세계 조선소들이 완전히 미쳐 있었다고 해요. 중국이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한국보다 50% 싼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중국 조선소 CEO가 도하에서 선전포고까지 했대요. 한국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전 세계 언론이 중국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어요. 하지만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장관이 거제도 조선소를 둘러보더니 완전히 경악했죠. 윤 이사님이 당시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예술품 수준이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이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안전기술이었어요. LNG는 움직이는 핵폭탄이거든요. 카타르는 작은 나라라서 사고가 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죠. 윤 이사님이 한국의 안전 기록을 보여줬어요. 25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장관이 중국 조선소도 비밀 시찰을 다녀왔는데 윤 이사님이 전해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했대요. 중국은 가격만 싸지만 우리 국민 300만 명의 생명을 중국산 폭탄에 맡길 수는 없다. 2020년 2월 15일 도하에서 카타르 LNG선 발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 100척 중 한국이 74척을 수주했고 중국은 참패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환호했고 중국 대표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26조 6,400억 원. 한순간에 중국을 박살낸 승리.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영국인인데 말이죠. 한 척당 3,600억 원. 총 26조 6,400억 원. 삼성전자 1년 매출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용접 기술은 신의 경지였어요. 0.7mm 두께 완벽 용접. 프랑스가 설계를 해도 실제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10배 뛰어났어요. 2025년 1분기 LNG선 주문 29척을 한국이 100% 독점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못 땄어요. 윤 이사님의 마지막 설명이 압권이었어요. 이제 중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기술 격차가 최소 20년은 납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됐어요. 한국이 중국을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승리였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방문 2주차, 저는 급하게 미국 워싱턴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로이드 선급협회 본사의 긴급 요청이었어요. 워싱턴 DC 한미조선협력회의. 미국 상무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 녹슨 조선소, 텅 빈 독, 무너진 크레인. 제 옆에 앉은 한국 대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장관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 해군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구원을 요청하다니. 한국에서 2주간 보고 느낀 것이 이렇게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미국 해군 제독을 마주쳤습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미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파워의 완전한 역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게 설명해줬어요. 사실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에는 한 달 전 사건이 있었답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당선 직후 첫 통화였죠. 트럼프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구원을 요청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 통화 한 달 만에 이렇게 공식 회의가 열린 겁니다. 미국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과거 400여 개나 됐던 조선소가 지금은 20여 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핵잠수함 정비는 계획보다 평균 9개월씩 지연되고 일부는 9년 가까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도입 시기도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국 해군과 함정정비 협약을 체결했어요. 향후 5년간 미 해군 함정정비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죠. 한화오션도 2024년 8월 미 해군과 MRO 계약을 맺어 현재 거제 사업장에서 미국 군수 지원함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완전한 파워의 역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의 후 저녁 유럽 최대 해운 컨설팅 회사 CEO와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바이킹 시대부터 천년간 바다를 지배한 노르웨이. 그 나라 해운 전문가의 완전한 변신이었죠. CEO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예술품 수준이에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 역시 그런 오만한 서구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는 과거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품질을 연신 극찬했죠.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더욱 충격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가격만 싸지만 목숨 걸고 쓸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느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천 년간 아시아의 스승 역할을 해온 일본을 한국이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서구인의 공식 인정이었거든요. 워싱턴 출장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조선소를 보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용접부를 분석하며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육중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불량률이 0.001%,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스마트 조선소의 모습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로봇 100대가 24시간 무정지로 정밀 용접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간보다 10배 정밀하고 50배 빠른 속도였어요.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독주하고 있었어요.
암모니아 연료 선박은 탄소 배출이 완전 제로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은 2026년 첫 출시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유럽보다 3년 앞선 겁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조선업 점유율 62%, 중국은 19%에 불과했죠.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기적을 만든 HD현대중공업 회장님을 직접 만났어요. 첫 인사부터 스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지구 전체 바다를 지배하는 해양 제국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회장님이 공개한 미래 계획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선, 수소선, 메탄올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됐어요. 회장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25년.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자율운항 기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후에는 태평양 횡단까지 완전 무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해양 도시 프로젝트로 두바이, 싱가포르와 협력해서 바다에 떠 있는 거대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어요. 직접 고용 15만 명, 간접 고용 80만 명, 한국 전체 고용의 4%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우주 진출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2030년부터는 우주정거장 건설용 모듈을 해상에서 제작해서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답니다. 조선 기술이 우주 기술로 확장되는 거였죠. 해저 도시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어요. 수심 200m 해저에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 2035년 완공 목표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10년 후 한국 조선업의 모습을 물어봤더니 회장님의 답변이 압권이었습니다. 지구 바다의 절대 황제. 한국 없이는 전 세계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우리 회사의 진짜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지하 1층.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거북선 모형, 10m 높이, 20m 길이, 철갑으로 뒤덮인 위용, 용머리에서 대포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회장님이 설명했어요. 1592년 작품이랍니다. 서구가 철갑선을 만들기 270년 전이라는 겁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북선 옆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었죠. 회장님이 물었어요. 이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에 맞서는 용기죠. 13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정신. 그게 지금 우리 DNA입니다. 저는 거북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냐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인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조선업 1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완전히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LNG선 기술은 25년간 무사고 기록을 자랑합니다. 컨테이너선은 세계 최대 규모 24,000TEU급까지 건조 가능하죠. 해양 플랜트는 수심 3,000m에서도 작업 가능한 초심 해용까지 개발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저는 거북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인의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위대함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는 법이니까요. 런던에 돌아가서 저는 동료들에게 선언했어요.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은 13척으로 천척과 맞서 싸웠습니다. 1976년 정주영 회장은 갯벌에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200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죠. 2020년 카타르 74척 수주로 중국을 완벽 제압했습니다.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협력을 요청했어요. 2025년 점유율 62%,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바다의 황제입니다. 20년 경력에 제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조선업의 위력, 트럼프 대통령까지 항복하게 만든 K조선의 절대적 패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한국이 승자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400년 전 거북선으로 시작된 DNA가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국은 정말 기적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대양에서 한국이 만든 배들이 인류의 미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모든 항로에 한국의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본 모든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로 한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